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오너 일가의 지배력만 키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틀어막기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가계대출이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오픈 AI가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엔진 서치 GPT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의 합병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주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오너 일가의 지배력만 키운다는 비판 속에 금융당국과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이 두산그룹이 내놨던 이 지배구조 개편안부터 다시 한번 좀 뜯어보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을 합병하는 내용입니다. 네. 세 단계에 걸쳐서 분할 합병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장표가 이제 현재 지배 구조입니다. 이제 보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두산밥켓의 모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합니다. 이제 원전이나 뭐 가스투빈 등의 그 플랜트 사업을 하는 존속법인은 그대로 두고 투자사업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떼어냅니다. 비율은 8대2입니다. 이때 이제 투자사업법인의 자회사 이제 그 두산밥켓 지분을 다 들고 나오고요. 2단계로 이제 두산로보틱스가 이제 새로 만든 투자사업법인을 합병합니다. 합병 비율은 투자사업법인이 6, 그리고 두산로보틱스가 5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켓은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는 두산로보틱스가 이제 두산밥켓을 합병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두산밥켓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로보틱스가 모두 사들이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현금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밥켓 주식을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비율이 1대 0.63입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산밥켓 주식과 로보틱스 주식을 교환하는 비율, 이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두 회사의 이제 시가총액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익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네. 이 두산밥켓은 연간 그 영업이익으로 1조 원이 넘게 벌어들이는 회사고요. 두산로보틱스는 100억 원대 적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산밥켓 한 주를 주면은 두산로보틱스 0.63주로 바꿔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 잘 버는 회사의 주식을 주는데 그 대가로 돈 못 버는 회사의 주식을 그것도 개수가 좀 모자르게 받는 겁니다. 이 수익성만 놓고 보면은 이제 좀 거꾸로 된 거죠. 네. 이 로봇 산업이 아무리 좀 그 전도 유망한 성장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제 당장 그 납득하기는 어려운 제안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주주들이 화가 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를 재편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주사 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밥켓에 대한 지배력이 기존 14%에서 42%로 3배 늘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반대가 없이 진행이 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최대 주주의 지배력이 올라갑니다. 이 기업 거버넌스 관련 사단법인 관계자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주산 입장에서는 거래 전에 14%였던 실질 지배력이 42%로 그냥 증가하는데 현금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이게 지배력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2023년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약 35억 달러가 있습니다. 4조 6천억이 남아있는 회사예요. 다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게 결국은 다 일반 주주 형태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전 장 마감 공시로 두산밥켓에서 약 4,70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네.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두산그룹이 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논란이 되는 주식 교환 비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자본시장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저도 샅샅이 뒤져봤는데 뭐 여기 적힌 대로 안 하면 오히려 불법입니다. 네.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그러면 합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자회사로 둘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 이제 두산 밥켓이 지주사 두산의 손자회사가 되는 건데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려면 지분 100%를 사들여야 됩니다. 이 공정거래법상 이런 규정 때문인데요. 네. 효율적으로 경영권을 확보를 하려면 최대 주주 지분만 사오면 되는데 이제 이 손자회사라는 그 위상 때문에 큰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두산 측이 밝힌 지배구조의 재편 목적이 이제 사업 시너지를 높이고 또 성장성을 높이는 건데요. 두산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합병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주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소액주주 이익은 뒷전이고 대주주 지배력만 강화한다. 또 밸류업 시대에 역행한다는 등의 도의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불법이 아니라고 강행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산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과 이 정치권까지 좀 나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두산밥켓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골자는 이제 기업 간의 합병을 할 때 그 합병 가액을 공정하게 정하고 진짜 공정한지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는 내용입니다. 네.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는데요. 분할 합병에 관한 정정 신고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합병 시 예상되는 위험이나 이 목적과 같은 내용이 좀 부실하니 채워서 넣으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합병 논란의 핵심인 주식 교환 비율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합병이 마음에 들지 않는 주주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좀 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쓰면 됩니다. 분할 합병을 진행하는 3개 회사,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그리고 밥켓의 이제 회사가 반대 주식을 사들이고 소각할 예정입니다. 네. 이 권리 주주 확정은 오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기간입니다. 이제 권리주주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팔고 나가더라도 그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청구권이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산그룹은 청구 금액이 일정 이상으로 들어오면은 분할 합병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수 예정 가격은 표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내용과 같고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에 이제 주가가 매수 예정가보다 낮으면 결국은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번 분할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액 주주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좀 낮아서 앞으로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결제 대행 업체에 먼저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 말을 듣고 먼저 환불을 해줬다가 이 티몬과 위메프한테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소비자와 팀원, 위메프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카드업계라든가 소비자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저희가 당부를 할 계획이고요. 브리핑 이후 금융당국은 곧바로 신용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소비자들의 결제 승인 취소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드사들이 나서서 먼저 환불해주고 나중에 팀원 위메프와 자금 정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결제 취소 신청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 시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결제 대행업체로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는 토스페이먼츠, NHNKCP, KG이니시스 등 전자결제 대행사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 결제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 신규 결제 및 환불 시스템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를 받아주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피지사와 간편 결제사들은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사에 결제액을 돌려줘야 되는데 플랫폼이 지불 능력을 상실하면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피지사와 간편 결제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피지사와 간편 결제사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피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카드 취소 사태 발생 시 이커머스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지사들이 손실을 볼 경우 130만 곳의 영세 가맹점들에게 정산을 해주지 못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소비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피지사와 협의 없이 취소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타고 내려와서 피지사 쪽에서 돈이 마이너스가 나면 그쪽에서 영세가맹점들 정산을 못 해주게 될 수도 있잖아요. 카드사에서 취소하고 피지에서 취소하고 간편결제에서 내려오고 이러면 그냥 아예 폭탄을 안고 있는 거라서. 현재까지 추정된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대금은 1,700억 원. 추가 조사에 따라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까지 대출을 틀어막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백약이 무효라는 분위기 속에 이 대출 총량 규제가 다시 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대환대출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한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 자체적인 대출 규제를 도입한 두 번째 은행이 나온 겁니다. 은행권이 주담대를 억제하기 위해 동원한 카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5대 은행은 이달 들어 대출금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총 11차례 올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에 한 차례씩 더 대출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은행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배경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계대출이 있습니다. 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2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은행들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린 이번 달에도 5조 원 가까이 대출이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는 하향세로 접어든 시장금리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난 부동산 시장 경기가 꼽힙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가산금리 인상의 효과를 중화시켰고 부담 없는 금리 수준의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 매수에 나선 이들이 대거 늘어난 겁니다.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지 특정 유형의 주담대를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금과 같이 이어지면 비슷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쇄되는 그 효과가 좀 떨어져서 실수요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각에선 당국이 2021년 은행별로 대출 한도를 지정하고 초과시 영업을 중단시켰던 가계대출 총량제를 또다시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의 자율적인 조치에도 가계대출이 2021년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증권까지 카카오 금융 3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1호 증권사 카카오페이 증권은 신사업 확장이 무산된 가운데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동화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카카오페이 증권 사실 출범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1호 핀테크 증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은요, 현재 2020년 출범 이후 4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자 규모 역시 갈수록 더 커지면서 누적 적자는 1,000억 원을 넘겼는데요. 거래 대금 자체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업계 최저 수준인 수수료율에 수익은 늘지 못했고 수익 대비 고정비 지출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까지 터져 이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카카오페이 증권은 전략적 M&A를 총괄해온 신호철 대표를 새 수장으로 선임하며 공격적인 신규 사업 확대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모기업의 사법 리스크로 이미 한 차례 해외 증권사 인수가 무산된 바 있고 앞으로도 해외 기업과의 협업이나 해외 결제 확대 등 신사업 확장에는 제약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으로 회사 지배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증권은 법인 카카오가 아닌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바로 대주주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증권사 매각이나 계열사 분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과 비교해 볼 만한 증권사로 같은 핀테크에서 출발한 토스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출발한 토스증권은 벌써 흑자를 내고 있다는데 그 비결은 뭡니까? 맞습니다. 카페증권보다 1년 늦게 출범한 토스증권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토스증권의 주력 사업인 해외 주식 덕분인데요. 수수료 수익을 보면 2년 전 연간 380억 원에서 올해는 1분기에만 280억 원으로 크게 뛰어 올 한해 1,000억 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스증권이 이미 지난해 소폭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12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냈습니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목표로 내세운 연간 순이익 300억 원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사업이 성장 궤도에 진입하면서 토스증권은 올해 들어서만 인력을 20% 가까이 늘렸고 최근엔 해외 채권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과의 승부가 이미 끝났다. 이런 평가가 증권업계에서는 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좀 비슷한데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카카오페이 증권은 토스증권보다 1년 먼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MTS 출시 시점은 1년이나 늦었는데요. 네. 처음 수업 모델을 주식 트레이딩이 아닌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나 주식 모으기 등의 자산 관리 분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토스증권은 처음부터 서학개미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업계 최초로 미국 주식과 ETF 상품에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도입했고 또 파격적인 수수료를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건데요. 현재 토스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 점유율에서 키움과 미래에셋, 삼성증권과 함께 빅4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상당히 견제했던 미국 주식 앱 위블이 토스증권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한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고 철수 중이라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카카오페이 증권은 내리막길을 걷고 위블과 같은 새로운 경쟁자도 사라진 셈이어서 앞으로 토스증권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동화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냈던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 일제히 개선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서민들의 카드론 이용이 늘고 비용을 줄인 덕분입니다.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5.7% 증가했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를 한 삼성카드 역시 같은 기간 24.8% 증가한 순이익을 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비용을 줄이는 내실 중심의 효율 경영을 한 것이 주요했다고 업계는 설명합니다. 올 상반기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 수요가 급증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줬습니다. 올 들어 지속 증가해왔던 국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0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카드사들의 실적이 불황형 흑자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카드론 이용자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 비용이 또 늘어 하반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소비 활성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야 실질적인 실적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보다 좀 좋아진다고 하면 불황형 흑자보다는 긍정적으로 이제 카드를 고객분들이 많이 쓰시고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조달금리도 같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올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추가 인하도 거론되고 있어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추이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한동안 잠잠했던 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투자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는 겁니까? 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뒤에 또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상품을 뜻합니다. 흔히 이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을 들여야 한다는 인식과는 달리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리츠는 또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데요. 이 주가가 하락을 해도 배당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얼핏 보면은 이 부동산 펀드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차이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 하나의 자산만 보유할 수 있는 반면에 리츠는 여러 개 자산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부동산 펀드가 주로 3년에서 5년 만기에 폐쇄형으로 만들어지고 만기까지 환매가 안 되지만은요. 이 주식을 발행하는 상장 리츠에 투자할 경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리츠 관련 투자 상품은 이제 몇 년 전 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였을 때 상당히 인기였는데 아직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재조명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이 저금리 또 부동산 호황기 때 이 리츠 상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소외를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리츠는 이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부채가 많은 만큼 금리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가 내리면은 자연스럽게 이자 비용이 줄어서 수익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이 때문에 리츠 투자는 사실상 금리에 베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근에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리츠 상품이 그래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실제로 국내 주요 리츠를 모은 KRX 리츠 탑10 지수를 살펴보면은요, 이 지난해 이 최저점이었던 10월 732와 비교를 했을 때 오늘이 한 861.6이거든요. 이걸 살펴보면은 약 15% 넘게 상승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이 배당주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이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최대 장점입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은요, 이 지난해 국내 상장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연 7.40%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세제 혜택도 크다는 것이 또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면은 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비용이 생기지만은요, 이 리츠 투자자는 이 주식거래 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고요. 또 배당 소득은 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 상장 리츠를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또 14%에서 9%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리츠에 투자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리츠 투자 방법 크게 상장 리츠와 비상장 리츠로 나뉩니다. 이 상장 리츠 말 그대로 이 주식시장에 등록된 리츠입니다. 이 비상장 리츠는 반대로 상장되지 않은 리츠를 뜻하겠죠. 이 상장 리츠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 5월 기준 이 국내 운용 리츠는 375개이며 이 중 상장된 리츠가 24개입니다. 이 연초 대비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리츠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입니다. 이 연초 대비 비교했을 때 3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 CG를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약 10% 넘게 이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ETF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월배당을 주는 상품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내 리츠 ETF, 이른바 K리츠 ETF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3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또 2개가 추가로 출시가 되면서 5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전체 순자산 규모도 3천억 원 수준에서 곱절이 넘는 7천억대로 현재 불어난 상황입니다. 네, 정부도 이 리츠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리츠 배당 확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최근이었죠. 이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소득 확보 창구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개발형 리츠를 허용하고 헬스케어 등으로 리츠 투자 대상을 넓히기로 했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기존에는 리츠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을 할 때 이 자산 평가액이 하락하면은 그
금액만큼 제하고 배당을 했는데요. 이 앞으로는 장부상 평가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한 리츠 수익의 90%까지 배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인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배당 수익이 커지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